안녕하십니까. MBN 지하상가 형무살롱 오늘도 어김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총선 이후 보름 만에 국민의힘이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여야 영수회담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타 강사 박성민 대표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총선이 끝난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얼마 안 됐어요. 보름밖에 안 됐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총선이 휩쓸고 간 후폭풍이 상당히 했는데 태풍이 지나가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약간 평화 아니면 약간 고요함 이런 게 찾아왔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사람들의 관심이 총선에서 조금 멀어진 것 같아요.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나요? 어떻게 느끼세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유례 없는 대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그 보수 정당이 3번 연속 총선 진 게 처음이고 집권당이 이렇게 진 것도 역사상 처음이고 그리고 또 질 때마다 2006년은 새누리당, 2020년은 미래통합당, 2024년은 국민의힘. 예. 그러니까 당명이 다 바뀌었잖아요. 중간에 또 뭐 자유한국당이라는 당도 있고. 과거에는 보수정당은 당명 잘 안 바꿨고 민주당이 선거 때마다 바꿨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3번 이기는 동안에 다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고 4년 전에는 겨우 뭐 103석, 이번엔 겨우 108석, 뭐 개헌저지선, 탄핵저지선 한 거고 영남당이 됐고 65세 이상에서만 지금 이기는 정당이 됐는데 그럼 국민의힘이 큰 위기 아닙니까? 근데 위기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정진석 실장을 앉혔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 국회 부의장도 하고 당대표 격인 비대위원장도 했는데 격에도 안 맞지만 비대위원장 할 때 100% 당원 투표로 가야 된다. 그걸 앞장서서 해갖고 당을 민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분이에요. 이준석 대표 내쫓고. 그러니까 오늘 이지경의 큰 패배에 가장 큰 책임 있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을 비서실장 앉혔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또 여의도 연구원장 했던 박수영 의원이 지난번보다는 5석 더 늘었고 격차는 5.4로 줄었다. 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얘기 듣고. 그러니까 그 영남이나 강남에서 된 분들은 험지에 나왔으면 다 떨어졌을 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험지에 떨어진 분들도 그 영남이나 강남 갔으면 다 됐을 분들이고 그러니까 본인의 역량과 상관없이 다 대구 떨어지고 했는데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보통 이 정도 대패를 하면 대통령도 변하고 당도 변한다 이런 인식이 있으면 좀 시끌시끌 할 텐데 안 변할 것 같아요. 대통령도 안 변할 것 같은 게 딱 보였고 당도 뭐 변할 것 같지가 않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뭐 야당이 변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러니까 제 눈에는 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건데 이 선거 결과를 들여다보면 분석할 게 많고 근데 정치권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여의도도 그렇고 용산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번 선거 전, 이번 총선 전과 후가 뭐가 달라졌냐. 뭐 선거 전에도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는 여소야대 국회였고 뭐 100석은 당연히 넘어있는 개헌저지선은 넘어있는 상태였고 총선이 지났는데 보니까 뭐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용산 안팎에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의석수는 좀 비슷하지만 결정적으로 두 가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됐을 때는 승리한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무시 못하죠. 근데 지금은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승리한 그럼요. 대통령이니까. 네. 근데 지금은 패배의 원인을 제공한 대통령이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총선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특히 여당은 집권당은 대통령 눈치를 안 볼 도리가 없잖아요. 시키는 데 다 하고. 지금은 끝났잖아요. 대통령 말 듣겠습니까? 정치 지형은 의석수는 달라진 게 없지만 비슷해 보이지만
대통령의 리더십과 이 권력의 또 국정 운영의 힘, 파워는 완전히 달라졌죠. 전혀 달라졌죠. 그리고 레임덕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세 가지가 나타나면 레임덕인데 대통령이 자기 사람을 앉히는 게 쉽지 않아져요. 그게 뭐 국회 인준이 필요한 사람들은 더 그렇죠. 지금 이번에 좀 그랬죠. 총리도 그렇고 뭐 대법원장도 지난번에 안 됐는데 지금 앞으로 더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당 대표나 원내대표나 누구래도 집권당부터 이제 거부하기 시작하니까 사람 앉히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두 번째는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책을 여당에서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기밀 같은 거. 뭐 이게 막 새나가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대통령이 점점 어려워지죠. 근데 가장 큰 어려움은 아까도 말했지만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당선된 사람들도 4년 뒤에 총선이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친박 만들려고 그랬는데 탄핵 정국에서 그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착각하는 거고 의석수만 갖고 얘기할 건 아닌 거고 그다음에 야당도 다르죠. 야당도 그때는 이제 총선 전에 잘못하면 둘 다 구속될 수 있다. 이재명 대표도 체포동의안 정국에서 굉장히 위협을 느꼈고 판사가 이제 영장 기각을 해서 총선 이끌었는데 수사 일상한 거죠. 예. 조국 대표도 2월 8일 날 2심 판사가 법정 구속했으면 어떻게 당을 만듭니까? 그러니까 두 분 다 지금 이제 법원의 시간에 쫓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조국 대표는 뭐 지금 대법원만 남았고 이재명 대표도 지금 재판 계속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더 선명성 경쟁도 할 거고 본인들이 지금 의석을 만들어준 거를 지지자들에게 호응하기 위해서 밀어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 처음 됐을 때랑 전혀 다른 상황이죠. 박지원 지금 당선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대통령은 탈당을 할 거고 국민의힘을 탈당하게 될 것이고 야당을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거국 내각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뭐 노무현 대통령 때 추진했던 뭐 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장관 몇 자리는 결국 야당 몫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사실 그게 연정이긴 한데 이런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런 수순으로 가는 건가요? 이제 뭐 탈당이 될지 출당이 될지는 알 수가 없는데 대체적으로 센 거 아닙니까? 쫓겨나는 거잖아요. 출당. 되게 그랬죠. 되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떠밀려서 대통령이 탈당한 출당당했죠. 이명박 대통령이 거의 유일하게 그때부터 안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후보가 탈당을 요구하지 않았죠. 그 전에 모든 대통령이 다 출당 당했어요. 당을 위해서 물러나라. 아니, 그러니까 당을 그렇죠. 나가라. 예. 그게 그런 운명을 걸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를 보면 거국 내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으로 몰리고 있을 때도 그때도 김병준 총리를 지명한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국회가 추천한 분을 제가 지명하겠다. 이랬으면 뭐 거국 내각이 되는 거.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이 탈당한 다음에 거국 내각을 한다? 그 거국 내각을 한다고 하면 야당에서 환영을 하겠습니까? 보수층에서 환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택은 쉽지 않을 거고. 그럼 용산의 고민, 대통령의 고민이 굉장히 깊어질 수밖에 없네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리더십은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러나 야당에게 뭐 연정이든 아니면 뭔가를 제의해도 그것을 야당이 받을 가능성도 점점 어려워지고. 야당의 정치인들은 뭐 고민해 보겠지만 그 야당의 지지자들이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이른바 아주 극렬 지지층 말씀하시는 극렬하든 거예요? 극렬하지 않든. 중도층은 좀 원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중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윤 대통령을 배신하고 보수의 국민의힘으로 가서 대통령 된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다시 손을 잡는다?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보겠죠. 그리고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이 남아 있으면 그래도 이걸 어떻게 좀 살려볼까, 인수해볼까. 자산이 없잖아요. 부채만 있잖아요. 부채만 있는 분하고 무슨 손을 잡겠습니까?